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토론텐 정병준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분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어제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했고요. 야권의 선두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 중에 하나가 청년입니다. 지난 4월 재보궐선거 이후로 정치권에서는 청년과 공정이 화두가 됐고요. 30대 야당 당대표가 나왔고 25살 청와대 비서관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진짜 청년들은 이런 정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시사토론텐은 오늘은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청년단체 대표들과 함께 청년들이 생각하는 정치 어떤 것인지 함께 얘기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출연자들 중에서 가장 젊은 청년부터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광주 청년유니언의 김설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역 공공정책 플랫폼 광주로 시민단체죠. 광주로의 김꽃비 청년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청년 지갑 트레이닝 센터 박수민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광주 청년 정책 네트워크 임명규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임 대표가 만으로 아직 30대이신데 예, 오늘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가장 연장자십니다. 네. 그렇게 안 보일 겁니다. 네, 우리 임 대표부터 자기들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뭔지 오늘 사실 뭐 시청자들께서 조금 그 생소한 단체들도 있을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청년 지갑 트레이닝 센터가 뭐 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각 단체들 소개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임 대표, 청년 정책 네트워크 어떤 단체입니까? 네,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2016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와 시각이 청년 정책에 담아질 수 있도록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청년 문제에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겠다. 이게 그러면 광주 청년 단체들의 어떤 그 연합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까? 처음에는 연합체적 성격으로 출발을 했고요. 네. 지금은 NGO 단체로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독 NGO 단체로. 예,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광주 청년 지갑 트레이닝 센터에 대한 소개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민 이사장. 광주 청년 지갑, 말 그대로 직관적으로 보면 청년의 돈과 부채 문제에 대해서 활동하는 단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개인 회생이나 파산의 급증이 20, 30대에서만 유독 두드러진다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10년 이내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고요. 저희는 그걸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금융이나 신용 부분에서 어려움이 생긴 걸 같이 해결하는 그런 단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꽃비 이사는 광주로 광주 공공정책 플랫폼 광주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이 단체는 어떤 단체고 또 거기서 청년 이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광주로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세대가 모여서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는 플랫폼 조직인데요. 저는 이 광주로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더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사실 사회 문제에 좀 관심이 있지만 정치는 좀 멀게 느껴지는 청년 중 1인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네, 광주 청년 유니언 얘기 들어보죠. 김설 위원장. 네, 토론의 가장 젊은 청년, 네, 김설입니다. 저는 광주 청년 유니온에서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단체는 만 15세에서 39세 사이에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청년들의 노동권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질서, 그리고 사회경제적 어떤 삶의 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사회 현실을 스스로 바꾸어내겠다라고 하는 선언과 함께 2010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열심히 다양한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이면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네, 10살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업이나 회사와 상관없이 특정 지역만 같으면 또는 세대만 같으면 모이는 일반 노동조합. 네, 맞습니다. 보통 노동조합이면 기업 내지 산업을 떠올리실 텐데 한국에선 최초로 세대를 중심으로 한 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청년 노동의 현실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그것을 바꾸어 나가고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발족한 단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 기성세대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사실 청년들이 활발하게
나름의 단체와 조직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들의 의견도 모으기도 하고 의견을 발표하기도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토론으로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헌정사상 처음이죠. 30대 야당 제1야당의 대표가 나왔고 청와대 20대 비서관이 나온 것도 처음이고 이런 정치적 현상을 어떻게들 이해하고 계신가요? 먼저 우리 임 대표께 좀 드려볼까요? 네. 이준석 당대표의 당선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그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이준석 대표가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세대 교체에 대한 열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세대 교체의 출발선에 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너무 과장해서 평가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을 대표하는 대통령은 아니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당대표 한 명이 바뀌었다고 해서 청년 전체의 청년 전체를 대변하는 당대표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아니었다. 그 얘기는 이준석 당대표가 야당 대표가 됐다고 해서 그게 바로 청년을 대변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네, 젊은 그냥 정치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말씀하실 때는 청년들에게 세대 교체의 열망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청년들 안에 세대 교체의 열망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이 가능했던 것은 세대 교체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서는 좀 물음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대 교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나이가 50대에서 나이가 30대가 되었다라고 해서 세대 교체가 필요로 했다, 내지 세대 교체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준석이 어떻게 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서는 저는 그 당시 이제 당대표의 다양한 후보들과 중에 가장 보수 정당으로서의 자유주의적 이념을 가장 충실히 이행했던 후보였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예를 들면 정근대적 어떤 리더십, 권위적인 리더십이 아닌 시장주의적 어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공정과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 맞다. 그리고 그것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거기에 반응한 것이 아닌가. 이걸 세대 교체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자유나 시장주의 같은 보수적 이념들이 더 충실한 게 이준석 대표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 상대 후보였던 나경원 후보의 공약 중에 하나가 대구에 박정희 공항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약이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국민의힘 지지자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은 이해가 안 되는 공약이었던 거죠. 그런 어떤 근대적인 어떤 발언과는 달리 좀 더 보수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준석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물론 조금 더 깊이 이야기 나눠야 될 부분이지만 오늘 이 자리 토론자에서 청년 정치라는 이슈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그것만으로 저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당대표 당선 이후에 민주당이라던가 소수 정당에서도 청년 정치의 확장을 위해서 보수 정당에서도 이 정도 노력하는데 진보 정당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느냐라는 반성과 혹은 확장의 목소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것만으로 저는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것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령으로 이 사람의 젊은 정치인, 청년 정치인이라 대변된다라는 것과 동의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당선된 것은 결국 기득권 정치의 변화를 보수 정당에서도 갈망했고 이미지 쇄신에서도 가장 필요한 어떤 지점에서 맞닿고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 조금 이준석이라는 사람으로 표현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 그렇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과한 해석은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하게 됩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과한 해석은 경계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우리 박수민 이사장 발언 시작하면서 이런 자리가, 청년 자리가 만들어진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건 그동안의 청년에 대해서 무관심한 제도권 언론에 대한 저를 포함해서 지금 질책으로 지금 발언을 시작하신 거죠? 네, 가볍게 제가 잘 말씀드렸습니다. 듣겠습니다. 네네. 김커피 이사 어떤 생각하십니까?
기성 정치권에서는 굉장한 돌풍으로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크게는 와닿진 않는 것 같은데요. 사실 많은 청년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언제부턴가 청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힙하지 않은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성 정치권에서 뭔가 진부한 문법으로 계속 사용이 되어 왔고, 다만 내년 선거들을 앞두고 야당에서 이제 30대 당대표가 선출되면서 뭐 대통령의 그 출마 나이에 제한이 있는 것이 맞는가, 혹은 청년의 뭐 그 정치 참여 연령에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이런 그 문제, 그 이슈들에 대해서 좀 논의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제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은 확실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런 주제로 토론을 잡은 저희가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데, 지금 청년들은 이준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당대표, 젊은 당대표의 출연이 그렇게 뭐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의미 있는 건 아니다. 지금 그게 거의 일치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한 해석은 조금 앞으로의 더 청년 정치의 발전에 있어서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고민인 거고요. 그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메시지나 정책과 전략들이 과연 청년 정치인이라고 대변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25살 청년 비서관을 도입한 건 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가 실은 굉장히 최근에 이슈가 됐었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나 민주당 쪽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안의 본질을 잘 짚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청년의 목소리를 청와대에서 대표하기 위해서 젊은 20대 여성 민주당 정치인을 임명을 한 것이죠. 근데 청년들이 보기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 있어 보이지 않는다. 과거의 경력이 청년들을 위해서 뭘 했다라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싸움을 했다라거나 이러한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핵심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청와대가 읽지를 못하고 아니다, 능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된다, 민주당 안에서는 잘했다라는 식의 답변을 하고 있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약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건의 이제 문제의 본질이 저는 박성민 보좌관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성민 보좌관은 뭐 최고위원, 그리고 당 청년 대변인, 그리고 당 안에서의 청년위원회와 같은 활동 등을 통해서 당이 조금 더 그 진보적인 목소리, 그 조국 사건 때 그리고 페미니즘적인 어떤 시선을 당이 가질 수 있도록 본인은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하지만 문제는 이준석 당대표의 당선 이후에 이 박성민 보좌관을 1급 비서관으로 지명한, 저는 당의 정치적 판단에 오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박성민 비서관이 과연 그 1급 비서관으로 들어가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지금 정부 여당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만약 실제 그러한 변화를 원했다라고 한다면 박성민 비서관이 최고위원이었던 시절, 그리고 청년 대변인으로 역할을 했던 시절, 그 변화와 행동은 그 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얄팍한 수로 읽힐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지금 박성민 비서관의 문제가 아닌 지금 정부 여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오판으로 공정하지 못하다, 능력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촉발시킨 어떤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비슷한데요. 저 한편으로는 25세의 젊은 청년이 소위 말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일을 하는 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물론 그 사람의 능력이 이제 검증되었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번 인사가 논란이 된 것은 이제 야당에서 30대 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약간 보여주기식의 어떤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MZ세대는 어떤 과정과 맥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느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검정색도 다 같은 검정색이 아니고 그 검정색이 만들어진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에 따라서 다 다른 검정이라 생각하는데 기존 정치 문법에서는 어차피 결국 검정이잖아. 너도 그럼 같은 편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방식의 청년들은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기존의 민주당이 그동안 청년들이 요구하는 의제에 굉장히 문제 해결을 하려는 진정성 있는 꾸준한 어떤 것들을 보여왔다면 25세 청년 비서관이라는 서사에 당연히 화답했겠죠. 근데 그것을 민주당이 잘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오지 않았을까 하고 저도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자리는 갑자기 생긴 자리가 아닙니다. 3년이 됐고요. 원래는 이제 청와대에서 청년 소통 정책관이라는 직책이었고, 당시 이제 여선웅 현 직방부사장이 임명됐고, 그 이후에 이제 총선 출마 7개월 만에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임세은 현 청와대 부대변이 맡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지난해 비서관급 1급으로 이제 올려졌고, 그러면서 청년 정책 비서관을 김강진 비서관, 이제 전 국회의원이 이 자리를 맡아왔죠. 그동안 이 자리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박성민 비서관이 문제인 건가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자리에 대한 진정성, 소통하기 위해서 자리를 한다고 하지만 박성민 비서관이 그동안 당내에서 목소리 내왔던 것들을 반응했는가? 그걸 하지 않아 놓고는 이제 듣겠다라고 해서 1급의 자리를 만들어준 것이 청년 세대에게는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았고, 두 번째는 저는 박성민 비서관의 여성, 연령, 경력에 대해서 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작동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라던가 의사라던가 전문 직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정치 인재 육성이라는, 인재 양성이라는 말로서 갑자기 신인으로 데뷔하는 모습들을 보였을 때 이러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여성, 연령일 때는 이 사람이 어떠한 자격이 있는가라는 사회적 잣대가 들어왔던 거죠. 그러면서 비서관은 적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 두 번째는 이 자리는 그 일반 공무원 자리가 아닙니다. 정무직 공무원 자리고 대통령의 임기가 같이 끝나는 자리인데, 이걸 동일시해서 가는 것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 이사장 생각은 이 청와대 인사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낼 것이냐라는 것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분에 대해서 당장 인사가 잘못됐다, 불공정하다는 논리는 지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번 인사의 임기가 대통령 임기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 그 청년 비서관으로 뭔가 성과를 남기기에는 한계가 매우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박성민 청년 비서관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한 게 아니라 이번 청와대 인사에 대한 판단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준석 바람에 올라타려고 하다가 역풍을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 기성세대는 저 혼자니까 기성세대 입장에서 또는 청와대 입장에서 또 야당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30대가 야당 대표가 됐는데, 혹은 20대를 청와대 비서관으로 썼는데, 그래도 청년들은 별로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 이 자리에서도 아마 박수민 이사장을 제외하고는 별로 그렇게 동의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뭘 해도 반대한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박수민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청와대에 있었던 청년을 대변하는 자리들이 실제 큰 힘이 없었고요. 무슨 일을 하는지 국민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청년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청와대에 있는 청년 비서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것을 그동안 실은 어떠한 성과도 없었거든요. 지난 3년간 그 청와대에서 청년 비서관 자리라는 것은 이렇다 할 실적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의 당선 직후에 청년의 목소리를 대표한다라고 하면서 임명을 했던 것에서 착오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요. 이준석 대표의 경우는 10년 가까이 되는 정치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정치 활동의 내용이나 정치적인 좌표가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를 떠나서 그동안 많은 검증을 거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성민 이번 임명된 비서관의 경우는 성격이 좀 굉장히 많이 다른 경우라고 봅니다. 제가
청와대 비서관 인사를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하려고 문제를 제기했던 건 아니고 제가 질문하는 동안에 우리 임 대표가 답변을 치고 들어오셔서 좀 얘기가 꼬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정말 이겁니다. 뭘 해야 되는 거지? 정말로 청년을 위해서 청년이 원하고 있는 건 뭐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서관 자리 하나 만든다고 해서 청년과 소통할 수 있는가? 이거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최근에 대선 후보들이 틱톡을 한다거나 갑자기 롤게임 한다면서 부캐 만들어서 캐릭터 나와가지고 우린 청년과 소통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건 전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정말 다양한 지표에서 청년 고독사 문제라던가 부채의 지표라던가 실업률에 대한 이 위험한 지수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청년 세대 일부의 문화를 가지고 소통하겠다. 자리 하나 만들어 소통하겠다. 저희 국민의 3분의 1이 청년입니다. 비서관 자리 하나 만든다고 해서 어떻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뭐 했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의심이 되는 거죠. 비서관 자리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행태와 태도가 청년에 대한 진정성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매섭게 우리는 지금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시선들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제가 질문을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해보죠. 이게 정말 청년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각각 다른 영역에서 청년이지만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신 네 분이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자기 분야를 포함하셔도 좋고요. 고려하셔도 좋고 지금 한국 청년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과연 뭡니까? 얘기 누구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윤 의원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네, 지금 한국 사회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무래도 그 일자리 문제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국 사회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제정한 이후에 모든 청년 정책 그리고 청년들을 다루어오는 어떤 모든 이슈의 중심은 일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자리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가 정말 핵심인데요. 그 결과 그 일자리는 곧 실업률, 그리고 고용률, 그리고 취업률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서 청년들이 이야기하다 보니 지금 현재 실태는 각종 공사에서 3박 4일짜리 이렇게 인턴 체험, 그리고 4개월, 5개월 이렇게 공공인턴을 하는 되게 단기적이고 취업률만을 이렇게 조작하기 위한 어떤 단기적 대책으로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실제 이제 코로나를 이야기할 것도 없이 지금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이제 13개월, 14개월, 15개월 언제까지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막막한 취업 가운데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취업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 5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노동적 권리라고 하는 것을 보장받지도 못한 채 2평짜리 고시원 아니면 5평짜리 원룸에서 내일이 올지 안 올지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한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앞에서 틱톡을 찍는다. 예를 들면 롤게임을 하는 것이 청년들의 민심을 대변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한 단계 진전된 것이 저는 박성민 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 25세의 이제 비서관을 청와대 1급에 전시해 놨다. 그것이 청년들의 현실과 어떻게 맞닿을 수 있는가. 비서관의 어떤 그 개인적 역량을 떠나서 그러한 인식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5살 비서관을 청와대에 전시해 놨다. 굉장히 시니컬한 표현인데 아마 우리 기성정치인들이 정말 뼈 아프게 들어야 될 표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 이사장님. 뼈 아프게 들어야 되는데 뼈 아프게 들으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청년직업 트레이닝센터는 이제 경제 문제와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돈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불법금융이나 내구재 대출과 같은 피해를 당한 이제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노력하다가 무언가를 해보고자 해서 그러다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구재 대출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 10년 이상 계속 용어는 바뀌어서 계속 진행이 됐던데 핸드폰을 이 사람 명의로 한 4대 정도를 발급받고 한 대당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대출을 해주는 이제 시스템인데요. 이걸 이제 한 대당 최근에 이제 핸드폰 가격이 15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럼 4대의 기본값에 요금제를 하면 한 600만 원, 700만 원 정도가 한 청년 앞에 부채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 기성세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돈을 왜 그런 불법에서 빌려? 기존의 금융대출을 아무런 신용이 없는 청년이 빌릴 수 있을까요? 근데 청년이 빚을 내는 이유는 결국은 생활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로 이제 조금 벗어나겠다라고 하지만 위기는 가중되고 있고 취업 기간은 늘어나고 이미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나 생활비 대출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아까 김수엽 위원장님께서 단기 일자리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청년센터에서 이력서들을 보다 보면 1년 이내에 단기 이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년 이상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2년 끝나고 또 일자리 찾는 것, 그 과정에서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혹은 취업 준비를 위해서 또 다른 대출을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청년센터에서 주거실태조사 중간 보고회를 했었는데요. 광주 지역의 그 임금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그리고 주거비는 30만 원입니다. 그럼 150만 원, 200만 원에서 주거비 절반이 나가고 나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빚이죠.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빚지는 사회, 그리고 주거 대출, 뭐 생활비 대출, 교육비 대출, 사회에서 계속 대출을 권하고 그리고 정책도 대출로서 메꿔가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거는 지금 정치권에서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이사장 표현 중에는 또 요람에서 무덤까지 빚지는 사회. 오늘 청년들이 굉장히 독한 얘기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오늘 여기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임 대표 생각은 어떠십니까? 좀 부드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노력에 따른 대가가 제대로 제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68%의 청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물었습니다. 40, 50대의 젊은 시절보다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62%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최근엔 청년 정책이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 정책이나 청년 문제를 이야기하면 일자리 문제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일자리 문제,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근데 저는 또 하나 좀 짚어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가지고 있어도 앞으로의 미래가 잘 그려지지 않는다. 예,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다. 뭔가 좀 더 나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계층을 좀 더 좋은 계층으로 이동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나온 인식 상황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미래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유럽연합 청년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은 미래다라는 상투적인 말은 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상투적으로, 피상적으로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인기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꽃비 이사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이제 또래 친구들과의 대화를 좀 떠올려 보면 가장 많은 얘기를 나누는 주제가 주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버는데 과연 우리가 10년 뒤라도 집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청약이 답인지 아니면 뭐 주식을 해야 되나 코인을 해야 되나 투잡을 해야 되나 만나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떠올리는 청년이 정말 없어요. 다 뭔가 자기 스스로 자기 방식으로 뭔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치를 그 어떤 해결 방식으로 어떤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친구들이 없는데 저는 이게 어떤 기존의 정치 문법들이 청년들에게 너무 낯설고 어렵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생각할 때 그 키오스크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사용 방법이 너무 어렵고 낯설어서 되게 소외감을 느낀다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저는 기성 정치의 어떤 방식들도 청년들에게 그렇게 느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그 방식이 저희한테는 낯설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너무 작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완전히 사실 커뮤니케이션의 완전히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법 자체를 기존의 정치
정치인들이 좀 더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시청자 중에 저 같은 기성세대가 있다면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50년 동안에 1인당 국민소득 1,000불에서 지금 3만 불까지 왔고 30배가 늘었고요. 경제 규모는 세계 12대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그 과정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하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청년들이 이런 걱정을 하는 게 과연 우리가 그동안에 꿈꿔왔던 나라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좀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론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좀 답답한 느낌이 계속 드는데요. 자, 우리 김꽃비 이사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른들이 키워스트 잘못 쓰듯이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쓸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뭘 어떻게 정치가 해야 할까요? 청년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정치인과 정당들에서 변화를 모색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이 한국 정치가 청년들에게 열린 공간이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1대 국회에 청년 국회의원들이 11명 정도 있습니다. 그 11명, 그 11명은 300명 중에 11명이니까요. 굉장히 숫자가 작은 거고요. 국제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50개 국가 중에 140위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청년 정치인 비율이 낮습니다. 국회의원 비율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은 실은 한 번의 이벤트로 해결되지 않고 제도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당들 안에서도 독립적인 청년당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이미 그 활동을 시작하고 있구나 이런 정당들이 많이 있고요. 청년 의무 공청제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은 이런 걸 한번 또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21대 국회 청년 국회의원이 11명인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11명 중에 지방대학을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거의 다가 서울 소재대학, 수도권 대학에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청년들의 목소리는 또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방 청년들의 목소리는 대변 청년 정치에 대한 대표성도 떨어지지만 지방 청년들의 목소리도 국회 안에서는 굉장히 작은 목소리, 없는 목소리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접근해야 될 게 아니라 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의 정치 참여를 위한 조건들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꽃비사 얘기는 청년들끼리 얘기해보면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청년이 지금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청년들이 좀 더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여보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 뭐 일반적인 청년들 같은 경우에 뭐 국민청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 챌린지를 한다든지 뭔가 직접적으로 자기가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영향을 발휘하는 영역에서는 굉장히 지금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정당에 가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출직에 출마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정치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의미였고요. 저는 근데 이게 또 저는 아까부터 계속 이제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최근 그 청년들을 대하는 기성 정치인들의 어떤 시선도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이대남 이대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청년들을 그 젠더 갈등 이슈로 많이 부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방식도 사실은 이대남과 이대녀라고 하는 프레임에 자기 자신을 투영시키고 있는 실제 20대나 30대가 얼마나 될지
또 궁금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떤 청년들 자체를 계속 잘게 쪼개고 나누고 해서 어떤 자신들에게 표를 던질 수 있는 어떤 유권자들로 또 순위를 매기고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먼저 대변하는 식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이런 방식이 계속해서 어떤 기득권의 자신들의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방식이지 결코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조사된 결과가 있습니다. 19년도에 청년들 대상으로 조사를 물어봤습니다. 특정한 정당에 가입할 의사가 있느냐? 83%가 부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반면에 투표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70%가 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청년들은 정치적인 참여 자체가 굉장히 좀 낯설고요. 정치 민주주의라는 것은 투표 말고는 다른 걸 생각해 볼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이건 학교 교육의 문제,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한 문제가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요. 정당에서부터 노력을 한다라면 어렸을 적부터 정치적인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과 경험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면 전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금 임 대표가 이야기한 그 통계들은 청년들이 정치적인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당하고는 거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항상 정당들은 그 선거 때가 되면은 청년 정치인을 스카우트하기도 하고 또 청년 정책이라고 또 매번 끊이지 않고 발표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김 위원장. 지금까지 정치라고 하는 영역,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청년이라고 하는 글자가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켜보면요. 청년은 항상 해석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청년들이 보수화됐다. 그리고 근데 이 논의는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2014년, 12년 그 전에도 청년들이 문제다. 이제 청년들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청년들이 살 미래다라고 하는 게 있고 청년들은 진보의 어떤 대명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체적으로 뭔가를 만들어갈 어떤 기회나 경험은 부여받지 못한 채로 항상 그 순간순간마다의 그 선택에 평가받아야 하는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MZ세대가 보수화됐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연일 계속해서 대서특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해석 자체도 너무 게으른 해석이자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진보, 보수라고 하는 두 가지 정치적 이념으로 갈라지거나 나는 진보야, 나는 보수야라고 해석될 수 없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40-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수 양당, 그러니까 진보당, 민주당과 어떤 지금 국민의힘 양당 체계가 계속해서 유지되어 오는 가운데서 솔직히 저희는 그 나물에 그 밥, 그리고 여기 먹으나 저기 먹으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은 내가 관심 있는 이슈,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지켜보자 라고 하는 측면이 더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냉소적이거나 변화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 한편에 그래 너희 어떻게 말하는지 보자 라고 하는 어떤 그 정서가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 영역 그리고 정당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은 이 정치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매우 긴밀하게 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상 속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치가 그냥 이제 선출직으로 나가서 지방선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는 것만이 정치가 아니라 내 일상, 내 동네, 그리고 내 학교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한 발 더 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 변화의 가능성을 그 두 개의 정당에서는 찾기 힘들어지는 어떤 그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전에 강준만 교수께서 청년들이 늙은 정당의 주름살을 가리는 비비크림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2015년입니다. 6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달라졌는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요. 청년들이 참여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권에 기대했습니다. 분노했고 같이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실망감이 너무 크게 다가온 거고 그것을 진보냐 보수냐라고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지금
청년 세대를 바라보고는 기성세대 정치권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인재 영입이라는 말로 오늘 이 인재가 도대체 누구인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인재는 누구인가? 되게 사회가 원하는 청년의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계속 상상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청년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성세대의 청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고요. 청년이라는 이름에 대한 좀 정의가 조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 19세에서 34세 그럼 연령은 다 청년인가? 아까 임명규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20대에 광주에 살고 있는 청년 중에 미취업 상태이고 성소수자 청년과 수도권에서 부산 출신인데 서울로 이직을 했고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고 이성애자인 남성과 이게 청년이라는 연령대 이외에 중복된 정체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성세대는 청년이라는 이름 하나로 뭉뚱그려서 청년. 도대체 보수화된 청년은 누구이고 이대남 이대녀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러한 갈등 조장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단체는 누구인 건지 좀 분명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번 다가오는 대선에서 청년이 상당한 역할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지금 정치권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난 4월 재보궐선거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요. 여러분들 생각도 그렇습니까? 뭔가 청년의 정치적 움직임이 이전 선거하고 좀 다를까요? 최근 이제 가장 가까웠던 선거가 서울 재보궐선거였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한번 말씀드리자면 20대 남성의 70%가 훨씬 넘는 사람들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국민의당 후보였죠. 반면에 출구조사 결과이긴 하지만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양당이 아닌 다른 당들을 선택했습니다. 15% 정도가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 실은 이대남이라는 것도 청년이 보수화됐냐 진보적이냐라는 것은 양당 두 개의 당 중에 어디를 선택하느냐라고 선택지가 제한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문재인 정부와 가깝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던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청년 세대가 이탈하고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선을 뭐 어떻게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청년의 목소리가 지금 주목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뭐 토론의 얘기를 참 답답한 얘기를 진행하는 가운데 그 토론 끝나가는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출연자들에게 딱 1분씩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정치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청년에 대해서. 우리 김꽃비 이사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최근에 청년 정치가 대안이다, 뭐 청년 정치가 답이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기성 정치가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청년의 어떤 정치 참여 연령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기존에 참여하던 사람들 외에 좀 더 다양한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이 이 정치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 문제에 좀 청년들 자체도 더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직접 출마하거나 투표에 참여하고 또 뭐 청원에 참여하는 것 같은 외에도 뭐 저도 지금 하고 있지만 뭐 시민단체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정책 연구에 참여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까 김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일상 속에서 청년들이 정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청년들도 많이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좋습니다. 참고를 다음 많이 김 위원장 추천입니다. 1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지금의 청년 세대는 나의 믿음을 배신당하고 있는 순간을 계속해서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면 그에 따르는 보상을 줄 것이라고 이 사회는 나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마주했고 그 마주함으로써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 화가 난다라고 해서 이 화가 전달이 되고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도 손쉽게 냉소돼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분노와 그러한 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청년들을 조직하고 그리고 그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함께 묶어내는 작업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박 이사장님. 청년 정치 말하면서 생물학적 나이 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준석 대표 이후 절대 연령이나 세대만으로 청년 정치 바뀌었다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평등한 시대를 강각하고 변화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그들이 진짜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 바람을 확장해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 대표님. 청년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청년이라는 상징도 굉장히 많이 소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저에게 말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지겹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옳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좀 더 사회에서 잘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진솔하게 그리고 청년 정치에 대한 솔직한 의견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정치권은 청년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걸 분석하고 또 그것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계측하는 데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하고 분석해야 될 것은 그동안의 청년의 요구에 정치권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어떻게 그걸 수용하고 담아나가려고 했는지 하는 고민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한 발 더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사토론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